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등 특검 요구에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질책을 새긴 진솔한 회견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의지가 없는 고집불통 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자친구 살해로 구속된 의대생의 신상이 퍼지는 가운데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도 다시 문을 열어 논란입니다. 방심위는 곧 이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날개를 달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실적 호조에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의 메신저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라인 야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라인 강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1%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모두 발언 형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는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 대응 기획부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어려운 민생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춘 겁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간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개혁에 매진했으나 국민의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3년 동안은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도록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휴직 사용,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어린이집 수준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각종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한 기획부처,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지만 자문 성격이 강한 만큼 좀 더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의료 개혁도 반드시 함께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곳곳에서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히 새기겠다, 자신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등 이전보다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화가 실제 민생에 얼마나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남은 3년 임기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72분 동안 기자들의 질의에 답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사과를 했고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끼칠 거란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의심될 때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처럼 특검 요구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란 생각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총선 전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는 오해가 있으며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 말해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 관련 질문에는 어떤 정치인과도 선을 긋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선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 평가가 담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죠. 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실물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임기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임기 안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문제도 언급했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산식품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할당 관세 제도를 이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조금 전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전 국회에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당선자 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했는데 추경호 의원이고 또 22대 국회 당선인이죠.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모두 102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70표를 얻어서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 소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 사무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 이 선거 전에 같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함께 뛰어주셨던 우리 이종배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늘 정말 친하게 지내고 허심탄회하게 당의 미래를 늘 함께 얘기해오던 그런 선배 동료 의원님, 이렇게 레이스에 같이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두 후보님 늘 말씀 새기면서 함께 우리 당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또 힘찬 그런 당이 되는데 함께 모시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원내대표로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 우리 윤재욱 대표님 정말 진두지휘하시면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수 수석께서도 보조를 맞춰서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고 단일 대우로 이만큼 오게 됐습니다. 아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두 분 정말 수고하셨다고. 특히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님 한번 일어서 주시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사실은 원내대표 후보 레이스하면서 저희들한테 당 대표님께 주문해야 될 사항을 막 저희들한테 질문하고 그럽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는 우리 기대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끌어주시고 저도 열심히 보조 맞춰서 우리 당이 국민 신뢰를 받고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정말 힘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 선출 소식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고 소통을 늘리겠다고 한 점을 부각했지만 야당은 불통의 모습을 되풀이했다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당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회견에서 그동안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는 점을 특히 부각했습니다.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을 송구한 마음으로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72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호평했는데요. 정부 여당의 문제로 지목되던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정수석 대변인은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만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관계자는 YTN과 만나 처음부터 특검은 받기 어려운 대목이었고 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비주류 쪽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 아니냐며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야권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민주당은 여당이 호평한 소통과 민생 모두를 부정하며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만 다시 한번 봤을 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저런 토달지 말고 최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느꼈을 답답함을 전 국민이 느꼈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국정
기조 변화인데 이번 회견에서도 그런 내용은 읽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민생 현안을 다룬 대통령 국민 보고에 그 취지는 평가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대통령실 강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선 검찰청에서 모든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하니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 수사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 주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었다면서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가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던 날 대통령실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한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피의자 조사에서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이 군 사법정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비서관이 개정 군사법원법과 관련한 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상병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곧바로 회수하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에 관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수 씨의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신청을 받아들여서 최 씨의 가석방을 최종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앞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 씨가 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나이와 형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2달 정도 이른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현장 모습인데요. 지난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봐주기나 부실 수사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부 때 2년 반 동안 수사했다면서 진상 규명 목적이 아니라 정치 공세로 본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상병 순직 사건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가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오늘 물가와 연금, 세금 같은 경제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같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와 또 답변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모두 72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좀 자주 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치오는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대통령이 이제 자주 예. 국민과 소통하고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또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예. 이런 면이 조금 이제 변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가질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모든 분들은 국면 전환을 위한 일종의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수세적이고 절제된 답변을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다 수세적이고 절제된 표현을 썼다. 네, 그러니까 강한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반전시킬 것 같았는데 새로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는 어려웠던 기자회견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본인이 이제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를 했고요. 국민 보고 내용을 보면 국민에 대해서 24번 얘기했고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19번 얘기했고 경제 14번을 얘기했을 정도로 국민과 경제 쪽에 앞으로 더 치중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제 표명했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영역을 제어하고 나름대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뭐 영수회담도 가졌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하면서 직접 브리핑룸에 와서 설명도 했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21개월 만에 열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어떻게 답을 할까 궁금한 거 어떻게 풀어줄까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사이다를 마시고 싶었는데 왠지 사이다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렇군요. 그런 이제 여운이 남는 소통이었던 걸 보십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형식,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용인데 반풀 반답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비중은 사실은 50%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풀어진 것도 있고 가령 한동훈 전 위원장 왜 안 만나냐,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사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서 그 수사를 또 더 강조하고 특검법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내의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적인 풀어짐은 있었지만 가령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명쾌하게 풀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기자의 질문이었었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랑 만나겠느냐 또는 이준석 대표랑 만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원하게 풀어지진 않아서 풀어진 것도 있지만 답답한 것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반풀 반답.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21개월 만에 하면 많은 걸 외교안보도 다뤄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상당히 좀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이런 좀 더 편안한 너무 격식을 안 갖춰도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좀 빈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자주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편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더 자주 좀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수세적이게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다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이게 했다면 어떤 예를 어떤 들어서요. 답변이 나왔어야 됐나요?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가장 필요한 거를 협치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저렇게 준비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정례적으로 회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와 관련돼도 원포인트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헤드라인 뉴스는 나는 그걸로 나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부분이고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도 이제 본인은 그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검찰이 수사가 한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도 수사에 따라서는 소환돼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표현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변화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 문제를 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세 가지가 없었어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 지금 3개월째 지금 펴루 중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라는 돌파구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기자회견에 있어서 그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추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 백악관 같은 경우는 집요하게 계속 추가 질문을 하거든요. 한동훈 그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물러나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오해였습니다. 끝났는데 추가 질문 뭐가 오해였다는 겁니까? 라든지 이래야지 생동감이 있는데 맞네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아쉽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대통령은 형식 문제는 정말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바꿔야 돼요. 그럼 바꾸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와 일문일답을 하다가 화도 내고 막 쫓아내고 막 정지시키고 그러다 다시 법원 판결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그냥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더라도 이건 참 이해가 잘 된다 또는 또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려면 일정성과 구체성과 해결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일정성은 뭐냐면 가령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공수처 수사하지 않냐. 그러면 이럴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공수처 수사 끝날 때까지 국민들은 1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2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적어도 9월 말까지 뭐 8월 말까지 어떤 결론이 안 나온다면 제가 먼저 그냥 특검법 추진해버리겠습니다라든지 집권 여당과 함께 그러면 또는 이제 구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외교안보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이 중국과의 관계 또 경제적으로 또는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건 국가 기밀적 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좀 많이 궁금한 국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걸 생각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구체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거고 짧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 이제 해결성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협치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표하고도 매달 한 번씩은 만난다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는 5월 안으로는 가급적 만나겠다. 그러면 오해나 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의 메시지에 목말랐다는 걸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시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승민 전 의원 하나만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혹평을 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걸 좀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내용상으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빈도도 더 자주 했더라면 좋았지만 그래도 어떤 했고 또 앞으로 더 자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되는데 내용상에 봐서는 유승민 전 대표는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죠. 그다음에 집권 여당도 지금 총선 여파를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파지, 신속하게 뭔가 좀 하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파격적인 거, 지속적인 거 이런 게 좀 나왔으면 하는 그 의미를 두겠죠.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그 KBS하고 인터뷰에서는 박절하지 못해 거절 못했던 부분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정도의 표현이었었는데 오늘은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에 사과한다라는 답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첫 사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조금 더 진전되고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셨죠? 오늘 얘기한 부분들이 지난 KBS 대담 때 나왔었어야죠. 먼저 저는 만시지대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두 가지였었죠. 박절하게 어떻게 하느냐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몰카 함정 몰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한 반응이 이제 바뀐 거죠. 총선 전과 이 총선 후가 달라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거죠. 그만큼 이제 민심의 회초리를 받고 이제 바뀐 부분인데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참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제일 이제 그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만시지탄 리더십이라는 표를 제가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 배 소장님 얘기하잖아요. 신속하게 얘기를 하고 구분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 지금 벌써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수사가 먼저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이었고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하면 내가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특검하지 않겠다는 주장 아니냐. 특검은 민의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거든요. 최상병 특검법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대로라면 기자회견대로라면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특검을 한다면은 또 이게 중복되는 것이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저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방법은 지금 바로 수용하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죠. 어떤 여론에만 전적으로 따르자고 한다면. 하지만 그걸 따르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지금이 5월이니까 8월 말, 9월 말까지 뭔가 명확하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10월 초부터라도 추석 명절 전이라도 바로 YTN과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바로 특검으로 가자는 걸 내가 주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성이 있으면 대통령에게는 충분한 그 부분의 근거 명분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된 답변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언급,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한동훈 전 장관과의 불화설 관련해서는 다 오해가 풀렸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로 그게 제일 아킬레스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많은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은 별로 책임이 없다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거꾸로 정권 심판이니까 국정을 운영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책임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분 관계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20년 넘게 교분이 있는 분들이 언제 만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집권당에서의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을 보면 항상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하고 반드시 충돌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5년 내내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현재 권력이 손을 들고 미래 권력이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공천권을 장악하고 비대위원으로 가면서 선거에서 승리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의 관계가 끊어졌다, 멀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소원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게 이제 이번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전당대회에 나와서 내가 당대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하고 상당한 충동이 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대선을 바라보는 거니까 과거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델처럼 끊임없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 상당히
쉽게는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2번 나왔어요. 네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질문이 2번 나왔고 처음에는 선거 이후 본인도 많이 지쳤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있고 또 오해도 풀었다 정도로 얘기를 했고 한 번 더 물었더니 20년 동안 우리가 교분이 있고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답변 내용에서 무엇을 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만 해석을 하면 결별이에요. 아, 그랬군요. 첫 번째 질문은 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제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아, 그랬죠. 정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만난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차 질문이 있었고 20년간의 관계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도 일구해, 정치에서는 일구해가 중요합니다. 일정성, 구체성, 해결성.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들은 TK, PK 60대, 70대 이상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관계냐. 두 번째는 이게 자칫 불필요한 의심과 불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4시간이나 만났던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돌직구를 쏴대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20년간의 관계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가 이것이 답인 것인지.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5월 25일 날 저녁 7시에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은 다 답이 끝날 내용인데. 근데 지금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충돌 가능성을 지금 김영준 교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분기점이 전당대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7월 말 8월 초로 일정이 조금 수년되는 결과가 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만남 없이 전당위원회에 대해서 참여 결정이 내려지면 이건 어느 정도 헤어질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정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기자회견에 모든 언론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대한 만큼의 반전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속이 되면 그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다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고요. 아마 조만간 두 분이 만나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책임을 졌던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지혜를 모으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첫 질문은 사퇴 요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소원해진 것은 아닌지 이렇게 딱 기자가 첫 질문을 했고 그때 오해였다라고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언제 만날 것인지 물었고 선거 이후 이제 본인이 피곤한 것 같으니 부담 주고 싶지 않다. 20년 만났기 때문에 20년 지냈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회동 시기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견에서요. 비선 의혹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언론들이 예상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심평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SBS 와서 있는 동안에 또 그 전화가 왔습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한 10% 정도 되는데 90%는 뻥이다는 거죠. 그 뭐 거짓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든 과장 그분의 그 표현에 하면 뻥이다. 절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네, 영수회담을 비선에서 사실상 조율했다라고 2명의 교수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부인하고 있어요. 심평 변호사 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2차례나. 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비선 논란이요? 저는 뭐 아주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투트랙으로 했을 개연성은 있어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들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작동을 했고 또 뭐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가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지금 90%가 뻥이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상세해요. 상세하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뻥이라면은 이거 허위 사실로 해가지고서 아예 고발해버리죠.
예. 그럼 간단하잖아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임혁백 교수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지냈잖아요. 아니 예. 여튼 간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한다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예. 법률적 조치를 왜 안 취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만 오해를 낳게 되는 사실의 개연성도 있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얘기하시는 거군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예, 게 나오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두 사람들 다 잘합니다. 왜냐하면 함성득 교수는 행정학과 교수를 예, 하고 있지만 예. 정치 쪽에서 뭐 대통령학 포함해서 저랑 뭐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만난 적이 있는데 예. 그리고 뭐 임혁백 교수는 우리 뭐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였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정말 맞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을까? 저 두 교수가. 두 교수가 예. 너무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예. 뭐 본인이 회고록을 쓴다든지 이럴 때 모르지만은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책임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많은 분들은 그걸 떠나서 예. 그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안 쓰겠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 불편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이런 표현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도대체 그러면 있을 수가 있는 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가도 못 갔고 이게 자꾸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예. 대통령실과 그럼 임혁백 함석득 교수들은 왜 또 지금 가만히 있죠? 예.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명쾌하게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걱정이 사실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있습니다. 뭐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연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뻥인지 빵인지는 모르겠는데 빵 터졌잖아요. 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 또 이재명 대표가 입원을 하는 시점에 그리고 겨우 가까스로 이제 소통이 된 시기에 임혁백 전 공관위원장이 왜 이 비서는 비선일 뿐인 것이고 그러면은 물 밑에 있으면 물 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거의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을까? 저는 이게 제일 납득이 안 가요. 내용도 봤을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저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재명 대표한테도 별로 득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사실은 10% 정도 되고 90%는 뻥이라는 이야기는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드린 수없이 주변에 많은 어떤 시도들 중에서 소통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런 데서 어떤 정치적 제안이 오고 갔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거래가 되고 지지층까지 부담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경쟁자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총리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는 누구를 지금 임명하고 말고가 2027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기자회견 전에 인터뷰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함성득 교수가 혹시나 본인이 이 영수회담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치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과연 왔을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함성득 교수가 말한 부분의 지인이 문제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큐 같지만 완전한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제 탄핵 관련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기조 전환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2016년) 탄핵할 때도요 야사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어요.
네, 192석이죠. 전체 야권 의석 수가. 여당이 108석.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2016년 탄핵 언급 어제였습니다. 네. 야 4당 합쳐서 110석밖에 안 됐고 실제로 탄핵 의결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국민의 입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언급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 요즘에는 이제 해병대 특검법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요. 해병대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재의결이 되거나 22대 국회에서 의결이 되거나 하는 상황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걸 기대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못마땅한 여론이 조성돼 있으니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동참해라는데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겠죠. 하지만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지금 정당 지지율로 보나 오히려 탄핵을 우선적으로 명분과 근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싫다, 못마땅하다 이런 차원의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검찰 수사하고도 마찬가지가 검찰의 어떤 이 완전한 수사권 박탈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되는 거 막아야 됩니다. 또 검찰이 이 권력자 또는 권력 중심과 야합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더 정교한 구체적인 그리고 고도의 수사를 하는 것은 또 검찰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까지 막기 위한 검찰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김영주 교수님은요? 입법 독주 폭주는 협치의 적이다가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상대방에게 협치하라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협치 안 하면서 협치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심판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에 대해서 언제든지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해찬 당시 그 2020년에 180석 압승을 했을 때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했다가 2년 만에 저거 뺏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계속해서 특검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다음에 또 뭐 지원에 민간 지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지금 헛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러면 저렇게 압승한 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한국갤럽이라든지 MBS 조사에서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승리에 대해서 뭐 도취된 부분들은 좋지만 자제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오히려 국민들이 아 맞아 우리가 민주당한테 힘을 잘 실어줬구나 되지 저런 식으로 가져가면요 금방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였군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 이야기하면서 국정기도 전환 압박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파트너가 되겠죠.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고요. 추경호 의원이 됐습니다. 예상했었던 거예요. 예상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영남 출신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범친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머지 세 분들 전부 다 그렇지만 이제 같이 경쟁했던 분들은 이제 인지도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상 이제 그 추경호 그것도 장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초대 경제부총리 지냈으니까요.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뭐 추경호 원내대표로 선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수당 대원이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이철규 의원이 유력했다가 불가론이 나오면서 수당 대원, 수도권 당대표, 대구 경북 원내대표.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에서 또 TK야? 또 대구야? 이런 부담은 있지만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PK죠. 그러면 대구 경북의 숫자라든지 또 대통령의 또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을 생각하면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는 윤핵관이 아니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율적인 관계. 그다음에 좀 경제 정책을 많이 또 강조할 수도 물론 그 반대 거푸도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 국민이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분석 평가가 많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평가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대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온입니다.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악명을 떨친 이른바 김미영 팀장 기억하시죠? 3년 전 필리핀에서 체포됐을 때 주범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는 점도 화제가 되는데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추가 범행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던 그야말로 지능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요. 권민석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 경찰은 지난 2021년 현지 경찰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김미영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김 팀장은 전직 사이버수사대 경찰 출신인 50대 박모 씨로 2008년 술해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경찰에서 배운 수법을 활용해 4년 만에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변신한 박 씨는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란 문자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뒤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겁니다. 2014년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2만여 명,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환급인지세 28만 원과 탁증보험료로 책정된 요 140만 2,326원 역시 저희가 다 환불 처리해드릴 거세요. 박 씨는 그러나 체포된 뒤에도 현지에서 인신매매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받느라 강제 송환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우리 사법당국 처벌을 피하려고 일부러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버틴 건데 박 씨는 이달 초 현지 법원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경찰이 박 씨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합니다. 외교부는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박 씨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필리핀 당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슈온 이어갑니다. 이곳은 조선소입니다. 구조대가 모여있고 옆으로 커다란 크레인 같은 것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조선소에서 123톤짜리 선박 구조물이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 국적 40대 노동자와 캄보디아 국적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2m 높이에서 선박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 중 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나뭇잎 위에 다리가 기다란 벌레 보이시나요? 바로 이게 대벌레인데요. 여름철 대표적인 병해충인 이 대벌레를 잡는데 녹광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벌레가 곤충 병원성 곰팡이인 녹광균에 의해 90% 이상 폐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주로 번식하는 대벌레는 나뭇잎을 먹어치우는 데다 나무가 많은 공원 등에 때로 출몰해서 불쾌감을 주는 해충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수도권에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직접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 첨가물을 암 치료용으로 판매한 업체들의 소식입니다. 식품을 만들 때 거품을 줄이는 데 쓰는 이산화 규소를 중증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합니다. 이른바 규소수라고 하는데요.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사실 때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규소수를 제조 판매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면역 기능과 노화 방지 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다름 아닌 이산화 규소, 거품 제거제 등에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인체에 해롭진 않지만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첨가물로만 써야 하는 이산화 규소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한 10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홍보용 책자를 보면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는 건강한 사람의 2배 이상을 넣어 먹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햇선 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 제품의 표시사항을 보면 이 제품이 식품 첨가물인지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식품 첨가물일 경우에는 직접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고발하고 담당 지자체에 최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제조나 보존 과정에만 쓰는 식품 첨가물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섭취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외국인 의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예정입니다. 외국 의사의 활동 범위, 지금과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현재 정부는 전 세계 38개 나라 159개 의대 출신 외국 면허 의사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 의대 졸업생도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외국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국내 진료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지금은 한 번 시험을 통과한 의사가 계속 국내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보통 6개월 정도인 계약 기간 내에만 국내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진료는 보건의료재난 경보가 심각일 때만 적용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심각 단계죠. 그러니까 법적 절차만 거친다면 당장이라도 외국 의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 아래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공백이 가장 큰 전공의와 전임의 인력부터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 폐암 환우회 등 환자 단체는 환영하는 목소리지만 의료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전세기는 어디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오나요? 라는 글을 올렸죠. 이는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걸 들어 비판한 건데요. 언어가 통할지 걱정이다. 중국인 의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이다 등등 누리꾼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부가 내민 초강수 카드가 3개월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의 소속 대학이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씨가 소속된 의과대학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는 규정상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가운데 하나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했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어제 퇴근 무렵 서울 동대문구청에서는 소화 설비가 오작동해서 구청 직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독산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19명이 대피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건물 앞에 걸터 앉은 남성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환자 1명 오심 증상으로 병원 이송 원해서 지금 이송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소화 설비가 오작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구청 직원 등 6명이 소화 약제에 노출돼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울 독산동에선 5층짜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직원 19명이 대피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장 작업장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5층 작업장에 가연성 물질을 두었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군산에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차량 하부 배터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마포대교에선 10대 청소년이 난간에 매달렸다가 이를 구하려고 손을 뻗은 경찰관과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곧바로 출동한 119 구조선과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구조돼 별다른 외상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 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전청조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 씨 측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다른 사기 범죄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해자 A씨 측이 출석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했는데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이 사실상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유 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구 유천동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아기가 떨어져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숨진 아기의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아기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가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모로코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10시간이나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관련 법에 허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흰색 승합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였는데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입주민이 차단기를 열어달라며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차를 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나마 주차장 입구가 입주자용과 방문자용으로 나뉘어 있어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방문자분들은 후문 쪽으로 돌아가거나 입주민들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계속 불편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남조차 불발됐습니다. 결국 10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차량을 긴급 압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도로나 주정차 금지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회를 벌인 뒤에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정의에 사유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방안, 공동주택 사유지 주차장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된 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업계 1위 골프존이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 업체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최대액수로 서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20만 명 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장 업계 1위 골프존. 지난해 11월 해커의 공격을 받고 전체 회원의 44%에 이르는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5,8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00건의 계좌번호가 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원들과 공유하는 서버에 저장했고 필요한 점검과 안전관리조차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접근하게 했고 그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 파일 서버에 원격 접속할 수 있었고 또 접속한 다음에 모든 파일 서버에 원격 접속해서 그 파일을 다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해커가 그 파일을 다 볼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과징금 75억 원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22년 글로벌 기업 구글이 69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긴 했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지난해 LG U+의 과징금 68억 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위원회는 기업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높여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첫 적용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망 사업자가 아닌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종전법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고 했기 때문에 골프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올해 70억 원을 투입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화물기가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아서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연초부터 보잉사의 항공기들이 각종 사고에 휩싸이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그 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항공기가 앞바퀴가 아닌 기체 앞부분으로 착륙을 시도합니다. 육중한 기체와 활주로가 마찰하면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위험천만했던 착륙이 무사히 마무리되자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부터 몰려와 사고를 수습합니다. 화물 운송업체 페덱스 소속 보잉 767 화물기가 랜딩 기어의 고장으로 앞바퀴가 내려오지 않자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공항 측은 훼손된 활주로를 임시 폐쇄하고 보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Uçağın pistten alınması gerçekten şimdi söylememiz çok zor bir şey. Önce soruşturmanın bitmesi lazım. Arkasından hava yolunun uçağına ne yapacağına karar vermesi lazım.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에선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 1월엔 5,000m 상공을 날던 여객기에서 창문과 벽체가 뜯겨나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3월과 4월에도 활주로에서 이탈하거나 이륙하던 순간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미국 상원에선 청문회까지 열렸고 보잉사의 내부 고발자는 생산 속도를 높이려고 여객기 제조 방식을 편법으로 바꿨다고 폭로했습니다. In a rush to address its bottlenecks in production,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the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아 최근에 막 이륙한 여객기에서 이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일본의 라인 야후 측이 소프트뱅크가 최대 지분을 갖는 형태로 자본관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네이버 측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측은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아래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이버 출신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가 라인 야후 사내 이사에서 제외된 결정에 대해선 자본관계 재검토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네이버 주가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어제보다 5,000원 하락한 18만 5,900원으로 출발해 장중 18만 5,5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경제 이슈를 경제부 기자와 함께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5 시간입니다. 차유정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가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의 황당한 시공인데 시공 불량 문제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신축 아파트 모습인데요. 계단 대리석 타일이 깨져 군데군데 있네요. 네, 떨어져 있는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더 심각한 거는 또 나옵니다. 이 벽면이 또 이제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왼쪽으로 네, 기울어져 벽이 있죠. 기울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또 화장실 일부 모습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건데요. 내부 타일이 좀 깨지는 그런 뭐 날림 시공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 목욕탕 보시면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일이 깨진 건가요? 네, 타일이 뭐 시공이 저 정도면 거의 날림 시공이다. 네, 이렇게 날림 정도가 입주자들. 아니라 너무 불안한데요.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이런 철근, 골조 이런 것도 그냥 군데군데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당장 이번 달 말에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의 한 신축 아파트 내부 모습입니다. 네. 830가구인데요. 이 단지에서 접수된 하자만 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6만 건이요? 예, 알려져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입주자들이 보통 이제 사전 점검을 네. 입주하기 전에 하는데요. 그때 발견된 건데요. 좀 충격적인 건 시공업체가 업계 4위, 시공 능력 평가 4위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점입니다. 네,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인데 지금 시공사측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건가요? 네, 먼저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측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이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5월 말에 사용 승인 전까지 입주자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일단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간단한 입장을 전했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공이 된 건지는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요즘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하려고 공사비 후려쳐서 일감 따는 뒤 뭐 전문성 없는 업체에 하청 맡기는 관행 이런 게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정확한 사안 파악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무안군청 전남도까지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겠냐 예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하청의 재합청 또 초저가 입찰 다 이해되고 뭐 가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만족할 만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영끌족 성지였는데 노동강의 탄식. 네, 부동산 얘기 같은데요. 노동강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보면 계속 상승세 타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하지만 자치구 가운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원 자료도 새로 나왔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7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노원, 도봉, 강북은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기저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런 원인들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도강은 특히 이제 우리 저금리 부동산 호황기 때 이른바 영끌족들이 많이 올랐죠. 집을 샀던 지역인데요. 요즘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최근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저리 대출 나오고 요즘 전세값도 오르면서 늦기 전에 내 집 마련하자 이런 실수요들도 있긴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급매물이 많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다 보니 가격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지는 아니고 특히 최근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동력이 약해져서 투자 매력이 줄어든 건데요. 한번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강문 지역이라는 특징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MZ세대 20, 30대가 샀던 그런 매물이 많이 좀 쌓여 있는데 이게 아직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은 쌓이고 수요는 적고 이런 그 수요 공급상의 그런 차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금리 문제까지 엮여서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금이냐 김이냐. 식당에서 많이 쓰시는 김가루는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네, 금이냐 김이냐. 그런데 김값 비싸다는 얘기는 연이어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값 올랐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죠. 네. 이 원인을 좀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외 수요, 김 수요는 급증하는데 마찬가지로 생산량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산이 줄어든 것은 기후변화도 많이 오고 또 갯병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올 같은 경우는 비바람이 많이 쳐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해외에 나가는 숫자가 별로 안 됐는데 지금 각 나라에서 먹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국내 소비보다 해외에 나가는 게 더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수입가를 낮춰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마른 김 700톤과 조미김 120톤을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것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겠다. 쉽게 말해 관세 면제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좀 실효성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 수입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 수입 늘린다고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입김 먹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수입김은 좀 두껍고 품질이 좀 좋지 않아서 과자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다른 대책이 또 있는데요. 이건 예전에 발표한 건데 장기적으로 양식장을 개발하겠다 이런 대책도 있었는데요. 축구장 넓이 3,800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양식장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양식장 개발은 좀 시간이 걸려서 많이 걸리죠. 네, 당장 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너무 많이 팔려서 또 걱정인 상황이네요. 네,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주시죠. 해외 직구로 장난감 샀는데 가슴 철렁. 네,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 어린이날이어서 또 아이들 선물 해외 직구로 또 요즘에 많이 사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곳 인기 많는데요. 이곳에서 판매한 장난감, 학용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말랑말랑한에서 애들한테 인기 많은 그 인기 장난감 슬라임에서 논란이 됐었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뭐 피부가 접촉할 때 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네. 그런 그 성분이고요. 뭐 필통, 샤프 이런 데서도 뭐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나 발암 물질 이런 것들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관세청도 수입품 가운데 안전기준 지키지 않은 어린이 용품을 무더기로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또 그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이러는데 슬라임에서 이런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게 충격적인데 정확히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표기해야 되는 KC 인증 정보를 아예 빼먹거나 KC 마크를 가짜로 허위 표시하거나 아니면 인증 대상임에도 아예 받지 않은 제품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애기들 잘하는 비눗방울 장난감 이런 완구류가 20만 점에 육박했고요. 어린이용 섬유 제품도 9천여 점에 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반 물품의 거의 대부분이죠. 99% 가까이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KC 인증 마크만 믿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방금 허위 표시 얘기하셨는데 그럼 소비자들은 허위 표시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사실상 저도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사진이랑 있습니다. 마크만 보고 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KC도 인증 마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 일일이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뭐 일일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소비자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 당국의 단속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자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단속이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다 깔아뭉개다가 역풍 맞은 애플. 제목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애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제 그제 뭐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일에 애플이 아이패드 신제품 공개했는데 네. 함께 공개됐던 온라인 광고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한번 봐야겠네요. 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 이 이제 광고인가요? 육중한 강철 압력판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점점 내려오면서 이게 뭐 트럼펫 여기 있는 뭐 피아노 뭐 메트로놈 나중에 네. 계속 나오는데 다 온갖 부서지네요. 도구들을 다 차리로 짓뭉개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광고 이제 이러고 마지막 그 부분에는 모든 물건이 사라진 자리에 얇은 아이패드 그러니까 신형 제품이 딱 등장하면서 끝나는데요. 정말 다 부서지네요. 네, 이게 사실 뭐 의미를 보자면 깔아뭉개진 이런 물건들을 모두 새 아이패드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풀이는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광고가 공개 즉시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SNS 등에 뭐 창의적인 도구에 대한 존중이 없고 창작자를 조롱한다. 네, 창의적인 도구라고 하면 뭐 피아노나 기타 저런 악기 등이 다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런 걸 좀 보기가 너무 과격해서 고통스럽다 이런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인공지능 AI 이런 거 등장으로 예술가들이 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과격한 표현 아니냐, 분노가 지금 유발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광고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특히나 요즘에 AI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이나 창의성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점인데 아이폰 광고는 그런 공감이나 아니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나 혹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애플 광고가 매번 뭐 세련됨, 창의성 이런 걸로 주목을 크게 네.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논란이 어디까지 커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광고가 각인 효과는 확실할 것 같네요. 그런데 예술이냐 조롱이냐 이 부분은 또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픽5 차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최고의 기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손흥민을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가 자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뒤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로 각각 그랜저와 GV80을 뽑았습니다. 그랜저가 30%로 1위를 차지했고 산타페와 펠리쉐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네시스는 G80이 38%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CJ제일제당이 취약 청년 계층에게 식재료를 지원하는 나눔 냉장고 캠페인을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는 은평과 동대문, 노원, 용산, 강서, 강북구에 나눔 냉장고가 설치될 계획이고 주방용품과 유리책 등을 담은 키트도 제공됩니다. 굴착기가 땅속에 묻힌 광케이블에 다가가면 알림 문자 등을 통해 통신망 단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KT와 HD 현대사이트솔루션은 상하수도와 도로, 건물 공사 중 발생하는 단선 사고를 막기 위해 지능형 케이블 보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가 개발 중에 있는 인공지능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 모형을 미국에서 열린 AI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라틴어로 어둠을 뜻하는 테네브리스는 비밀리에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총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무기 중단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양국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라파 전면전을 앞둔 이스라엘을 겨냥해 공격용 무기 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과 단독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폭탄과 다른 공격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라파에 진격하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방위를 위해 방공 무기 체계인 아이언돔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무기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을 경고해온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무기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며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민간인 피해를 고려해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던 고폭발성 폭탄 11 선적을 보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Israel shouldn't launch a major attack in Rafah without accounting for and protecting the civilians that are in that battle space. And again, as we have assessed the situation, we paused one shipment of high payload munitions.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경고 카드를 꺼내들면서 양국의 동맹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파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이스라엘군은 남북 케렘 샬롬 검문소 통행을 사흘 만에 허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반입은 여전히 막힌 상태라 인도주의 재난에 대한 국제구호단체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휴전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하마스도 더는 양보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휴전 협상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하마스도 더는 양보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가자 휴전 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 이자트 알-리시크는 수용하기로 했던 휴전 제한 이상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합의에 이르는 데 있어 진지하지 않으며 라파를 공격하고 라파 통행로를 장악하는 데에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찾아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위스콘신 투자 발표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유세 일정이 유독 수요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이완 폭스콘 공장 유치 계획을 발표했던 위스콘신주 라신. 6년이 지나 같은 도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조준했습니다. 말뿐인 공약을 무책임하게 내놓고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Promising to build the eighth wonder of the world. Are you kidding me? Look what happened. They dug a hole with those golden shovels, and then they fell into it.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첫삽을 떴던 부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와 달리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On my watch, we make promises and we keep promises. And we leave no one behind.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재판이 없는 수요일에 주요 일정을 잡고 중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재판 날은 법정에 언론 카메라가 집중되도록 두고 수요일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바이든의 모습이 부각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매주 월, 화, 목, 금 4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정치 공작으로 발이 묶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Instead of being in Wisconsin and all the different states that we wanted to be in, we're not able to be there because we're stuck in this trial which everyone knows is a hoax. 대선 6개월을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지율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바이든의 추격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달 전 중도 사퇴했던 헤일리가 최근 경선에서도 2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캠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지난주부터 브라질 남부에 쏟아진 폭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20명을 넘겼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히우그란디 두 술주는 이번 폭우와 홍수로 최소 100명이 숨지고 12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370여 명 발생했고 이재민도 23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현지 기상당국은 우박을 동반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제사회가 지구기온의 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후 전문가의 다수가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기후학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상승폭인 1.5도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6%에 불과했습니다. 기후학자의 다수는 극단적 기후변화로 기근과 분쟁, 대규모 이주로 이어지는 준 디스토니아적 미래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인 사양노루가 매년 새끼를 낳은 것으로 확인돼 화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미와 새끼 사양노루가 CCTV 화면에 찍혔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먹이를 먹고 어미가 새끼를 핥아주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강원도 양구에서는 서식지 안정화와 종 복원 사업을 추진한 2017년 이후에 매년 한두 개체의 사양노루 새끼가 야생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마리 새끼만 낳고 단독 생활을 하는 사양노루는 이제 국내에는 민통선 주변에 약 5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컷이 가지고 있는 사양낭이 고가에 거래되면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자 밀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영상을 공개한 양구 산양 사양노루센터는 앞으로 사양노루의 울음소리나 짝짓기 시기, 출산 시기 등 생태 특성도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부디 매년 새끼가 태어나서 종 복원에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동포 기업과 한인타운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본 이기철 청장은 제중국 동포 사회는 한중 양국 관계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왔다고 평가하고 동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2025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늘 파란 하늘 아래 낮 동안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한낮에 24도, 남부지방은 경주가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영동에 이어 그 밖에 중부와 남부 해안가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1도, 광주 1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은 2에서 7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24도, 강릉 28도, 대구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하루 이슈 정리해드리는 뉴스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